하나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폴피님께서는 이번 감기 참 독하다라고 하셨어요. 요즘 감기가 조금 그렇죠. 네. 임정현님께서는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데 민주당의 내분이 걱정된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도 제가 여러분 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의 분열이라고 하는데 사실 분열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야겠네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떠나간 이상민 따라갈 자 리스트입니다. 네. 자, 오늘 이상민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속 시원하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참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가는 이상민 참 악담을 다 퍼붓고 갔죠. 자기가 먹던 물에는 똥 싸고 나가는 거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글쎄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을 것처럼 하고 거의 아주 모진 말만 골라서 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이상민의 탈당은 사실 예정된 것이었고 또 최근 한 몇 주 동안에는 나간다 탈당한다 이 탈당 카드를 너무 오래 써먹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의 탈당 딱히 새로울 것도 없고 뉴스거리도 없어요. 하지만 이상민은 자기가 나가는 게 엄청 큰 일이라도 되는 것이냐, 동네방네 떠들고 나갔지요. 탈당을 결행한 날짜도 참 웃깁니다. 일요일이죠,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보통 기자들이 금요일까지 취재를 하는데 토요일은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 때는 금요일 오후부터는 사실 취재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 때 일요일 저녁 뉴스를 위해서 다들 출근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되면은 솔직히 이제 기사거리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작은 뉴스라도 크게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상민이 딱 이날 맞춰서 탈당 발표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검사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검사들이 이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특히 이 상대방의 대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선택하는 날짜가 일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그 다음날 오전까지 손을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이상민 의원이 또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탈당 예상됐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우리는 이상민의 탈당보다는 이상민하고 같이 따라 나갈 사람이 누구인지 솔직히 그게 더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요. 이상민을 따라 나갈 사람은 누구이냐?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상민 오늘 탈당했습니다. 탈당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고쳐쓰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막말을 쏟아붓고 나왔습니다. 글쎄,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걸로 치자면 이상민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한 차례 이 자민련이라고 하나요? 자유선진당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저 아시다시피 김종필이 남겨놓고 간 그 당으로 탈당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미 한번 돌아온 받아준 바가 있는데 또 분탕질을 친 거죠. 이미 한번 봐줬는데 또 분탕질을 친다면 사실 이거는 또 돌아볼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쳐쓰기 불가능하다면 이상민이야말로 고쳐쓰기 불가능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상민은 한동안 무소속을 거쳐서 국민의힘, 국힘당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장만 시켜준다면 뭐 어딘든 못 가겠느냐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일찌감치 탈당 예고를 했고, 탈당을 한다면 어느 당이든 갈 수 있다. 내 꿈은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장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자신이 JTBC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갔으니까 뭐 더 볼 필요도 있나요? 이미 일찌감치 예고를 해놓은 상황인데, 예고를 했으면 그 다음날 바로 결행을 하든지, 예고해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결행하는 거는 뭐며, 사실 이 말 나오기 한참 전부터 탈당 하지 않았습니까? 자, 국힘당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크죠. 국회의장이 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민주당 아니면 국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을 탈당했으니 선택지는 국힘당밖에 없죠. 자기 딴에는 국힘이 험지라고 합니다만, 아이고, 험지는 개뿔.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자신의 지역구, 그러니까 대전 유성을 여기에 나간다면, 지역구에서는 국힘당으로 나오라는 그런 유권자들도 많다.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그게 왜 험지야? 험지는 무슨 개뿔. 예. 그냥 해보는 소린 거죠. 엄살 피우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속으라. 뭐 이런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민이 나갔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유성을에는 이경 부대변인 뿐인 것 같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지난 11월 19일인가요?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정도 되면 상당한 인지도의 인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책이 잘 안 팔린대요. 예, 이경 부대변인의 책 한번 모두들 한번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민이 나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국힘당 쪽에서의 반응이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상민이 탈당을 하면은 비싼 값으로 모셔와야 된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조정훈이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상민이 탈당을 결행을 했어. 그러면 국힘당 쪽에서 야, 우리 당으로 오세요 라는 뭐 이런 성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얼라라, 지금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소리는 안 들리죠. 지금까지 이상민이 열심히 자기 몸값을 저울질을 했는데 그닥 반기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도 이상민이 나오면은 엄청 반겨줄 것처럼 뭐 FA 최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탈당을 결행하니까 약간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네요.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상민이 아니라 이상민 뒤를 따라 나갈 사람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수박 5인방들, 이들은 이상민을 따라 나갈까요? 바로 이 점이 제일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까지는요, 따라 나가지 않는다라는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상민 탈당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자들이 봤나 봐요. 나갈 거예요? 이준석하고 교감을 하나요? 라고 했더니 비명계 쪽에서 말장난 하냐 라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기사는 조금 전에 보도된 기사인데, 이상민과 다르다, 비명계 5인방은 다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신문에서는 이달 중으로 최종 결단을 할 거다. 그러니까 12월 중에 탈당을 결행할 수도 있다.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수박 5인방들의 생각이 통일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국힘당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윤영찬 같은 경우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윤영찬 같은 경우에는 이 국힘당으로 가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 자체가 완전히 아예 이제 상실될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윤영찬 의원과 그 맞상대를 하겠다는 그런 쟁쟁한 경쟁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인데, 지금 여기서 떠나간다면 이번 다음 총선에서는 아마 적어도 윤영찬이 이 의석에 입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 수박 5인방들도 제각각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한테 들을 때는 탈당 안 한다, 저놈한테 들을 때는 탈당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수박 5인방이 아니고요, 바로 이 양반이죠. 이낙연이 따라 나갈 거냐라는 겁니다. 이낙연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낙연은 아마 이 선거구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고 결행할지 말지를 아마 가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구제에 따라서 자신이 탈당하더라도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탈당 이후에 신당을 만들었을 때 자기를 따라서 나올 한 대여섯 명 정도의 국회의원들한테 공천을 줄 수 있는가, 혹은 그들에게 다음 의석, 다음 국회의원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국회의석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아마 이낙연도 조만간 신당을 만든다는 전제 하에 민주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5명, 수박 5명 졸졸졸졸 따라 나갈 겁니다. 이낙연은 벌써 탈당을 준비하고 있죠. 이 김종인을 만나고 있으며 또 김종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내각제 신당, 여기에 상당히 많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보수 원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매번 정권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도 뒤통수를 맞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내각제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들이 한마디로 그 일본의 자민당처럼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원로 세력, 속칭 보수 원로 세력들이 지금 판을 짜고 있는 내각제 신당이 어느 정도 그림을 윤곽을 드러낸다면 이낙연도 따라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 이낙연은 이 비례정당을 창당해서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호남에서 자신들이 충분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아닌 착각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호남 쪽 민심을 살펴보면 누가 이낙연한테 표를 주겠냐라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낙연이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낙연 아마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호남 쪽의 이른바 토호 세력이라고 하죠. 호남 토호 세력들은 이낙연 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걸로 보여요. 특히 최근에 이 호남 쪽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성장했는데 이들이 이 이낙연의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호반건설이니 중흥건설이니 대주건설이니
뭐 이런 회사들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건설업체들인데 이들이 다 언론사를 하나씩 끼고 있죠. 그죠? 자, 부영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애시당초 이들은 이 언론사 이런 것들을 인수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그 계획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이낙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호남을 토대로 한 건설업체, 건설 자본과 이낙연과 이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밑바닥 민심은 전혀 이낙연을 찍지 않겠다라는 쪽이 훨씬 우세한데 이낙연이 계속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돈 있는 사람들, 지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미는 것 같거든. 그러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어떤 빈틈, 이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수인님께서는 이미 호남에서는 이낙연을 버렸다라고 하셨고요. 주선영님께서도 광주시라고요. 이낙연이 너무 싫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지역 민심, 밑바닥 민심을 제가 들어보면 이낙연은 질색팔색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낙연이 옛날 전남지사 할 때부터 난 이낙연은 싫어요 하던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호남 토 세력들, 그러니까 호남의 정확한 토 세력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자면 최근에 갑자기 급성장한 건설업체, 호남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들, 이들이 이낙연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은 헛꿈을 꿀 수밖에 없는, 약간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이른바 김종인, 그러니까 영남 세력이잖아요. 그죠? 김종인은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수도권과 영남에 기반을 둔 오래된 조선시대 노론까지 이어지는 이 오래된 토 세력이 김종인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김종인과 이낙연의 결합이면 이른바 기득권층, 자기들 주장으로는 합리적 기득권층, 그러니까 합리성을 포장한, 합리성으로 포장된 기득권 세력들이 이른바 대연합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바로 내각제 신당, 내각제 대연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낙연은 현재 김종인하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이낙연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인사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나 굳이 김종인이 있는 그 건물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심장하다라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렸죠. 김종인은요, 다른 데 이사 간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사무실을 차린 게 아니에요. 김종인의 사무실이 지금 세종로에 경희궁의 아침, 거기 9층인가 거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물인데 벌써 거기에 그 양반이 사무실 차린 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된 상황인데 여기에 굳이 같은 건물이랍시고 이낙연이 들어갔다면 애시당초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같은 건물에 있어서 우연히 만난 것뿐이다. 같은 건물에 있어서 그냥 인사하러 갔을 뿐이다. 그게 왜 기사거리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이낙연은 굳이 이렇게 예봉을 피해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찾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봐요. 즉, 지금 이낙연과 김종인은 내각제 대연합인 겁니다. 둘 다 보면 영호남의 토호 세력의 대연합인 거죠. 영호남 토호 세력의 대연합,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얘네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만드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김종인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가 문재인 정부도 지가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도 지가 만들었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가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도왔고 라고 하는데 얘들이 전부 다 정권을 잡고 나더니 자기를 다 팽이시켰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자신들이 직접 정권을 운영하는 것밖에 없겠지. 근데 지들이 대선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제를 위한 이런 연대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지들이 만든 정권으로부터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생각인 거죠. 예. 자, 요 부분. 그러니까 이낙연이 김종인과 내각제 연합을 어느 정도 잘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김종민이라든지 조응천이라든지 이원욱이나 윤영찬 이런 수박 5인방들이 함께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년 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7년 전, 8년 전에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탈당 세력은 지금하고 대충 색깔이 비슷한 자들이었습니다. 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행동 양식이나 주장하는 바는 어쩜 이렇게 이 쌍둥이 일란선 쌍생아라고 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015년 그때 갑자기 김한길이 문재인 당시 대표를 비방하면서 디스하면서 갑자기 탈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한길도 문재인의 직격탄, 비주류 문 흔들기 본격화. 이때 나섰던 사람이 주승용,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호남 어쩌고 하면서 호남을 팔아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흔들었어요. 당시 김한길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재인 대표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 정해라. 그러면서 친노 패권주의를 거론했다 그래요. 이에 이종걸 의원까지 맞장구를 치면서 문 대표가 선거 패배에 대해 아무 말 없이 지나갈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박지원이라든지 주승용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요. 문재인 대표가 당시 문재인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인가 아니면 보궐선거가 그랬거든요. 보궐선거에서 졌다는 이유로 그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문재인 당시 당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친노 좌장노로 그만하고 내려와! 선거 졌으면 내려와야지! 요딴 소리를 했어요. 자,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대선에서 진 이재명,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진 이재명이 왜 자꾸 당대표를 하고 있느냐. 내려와라. 개딸 정당으로 우리 도저히 못 참겠다. 예. 친노를 개딸로만 바꿔놓으면 정말 한치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 이 김한길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결국 지금 이 이낙연이 갈 길, 이상민이 갈 길도 결국에는 그쪽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얘네가 글로 가듯이 얘도 따라갈 거야. 당시 김한길이 만들었던 게 뭡니까? 네,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당시 만들었던 게 국민의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후보를 냈고 당시 호남 지역을 석권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이낙연도 똑같은 상황을 꿈꾸고 있는 거야. 지가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면 당시 김한길, 이 안철수,
박지원이 만들었던 그 국민의당 시즌2를 만들 수 있고 호남에서는 자기가 적지 않은 표를 얻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자신들의 어떻게 보자면 모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제가 볼게요. 당시 이 정청래 의원이 이런 탈당파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승용 의원이 버럭 화를 내면서 최고위원 회의를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을 나가버려요. 동시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이러면서 곧바로 탈당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태가 나는 거죠.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리고 남아있던 이종걸 의원은 이 정청래 의원 보고 사과하라면서 이 정청래도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2015년이에요. 자, 재밌는 걸 제가 한 가지 더 가져왔는데요. 당시 진중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철수, 박지원, 주승용, 천정배와 신당 꾸리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한인섭이라는 사람은 문안박 연대 맞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 야, 지금이랑 너무 참 비슷하죠? 등장하는 인물은 차이가 있으나 이 구조 자체가 너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가담해서 분열을 부추기는 자의 언행도 보면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죠? 예,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느냐? 이들이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승용이나 박지원이나 김한길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이낙연이나 사실 뿌리가 같은 거예요. 이들은 오래전부터 세습해서 그 지역의 기득권, 특정 지역의 기득권을 세습받아온 사람입니다. 김한길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세습해서 자기 부친 시절부터 이른바 야당을 해왔어. 세습 야당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이들이 볼 때는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이런 사람들이 다 듣보잡인 거지.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아버지 때부터 국회의원 했고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권력을 잡아왔어. 이 민주당 계열, 이 민주당 그 당시는 한민당이었습니다. 한민당, 민주당, 신한당, 신민당 다 마찬가지인데 그 계열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꼭 우리가 해왔어. 의원직을 해먹어왔어. 근데 니들은 뭐야?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걸 왜 뺏어가려고 그래? 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주류인데 자신들이 이 민주당의 주인인데 아니 지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구박하지? 지들이 왜 더 이재명이니 문재인이 이런 자들이 왜 설치지? 라고 하는 거죠. 뭐 생각은 다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들이 하는 행보도 똑같고 언행도 똑같고 여기에 부추겨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 역시도 똑같습니다. 주연을 맡은 배우들 이름만 바꾸면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이들은 당시에도 내각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박지원 의원도 내각제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꽤 여러 차례 한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때와 같은 상황을 다시 꿈꾸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안철수가 중심이 됐던 국민의당, 이와 같은 국민의당 돌풍을 자신들도 일으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낙연 당의 돌풍을 재현해보자. 이런 헛꿈을 꾸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포동이님께서는 김동철 얘기를 하셨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리스트가 조금 나오나요? 누구가 따라갈 것 같다. 예, 그쵸? 쭉 나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리스트는 따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서서 최은순과 유동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죠.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자님, 문재인 뭘 당했는데요? 그때 뭘 당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시 문재인 대표가 그 당시 당시 그 주승용이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김한길 이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이들이 탈당해서 만든 당이 문재인을 영남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지역 감정을 막 조장하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글쎄, 그 7년 전 일이라고 글쎄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잊어버린 거 다시 기억해 보시라는 뜻에서 옛날, 그러니까 7년 전 기사들을 가지고 왔는데 안 보신 것 같네요. 자, 서영일님, 꿈도 좋아. 안권웅님, 꿈도 야무지다. 라고 하셨고요. SYS님, 박지원은 정신 차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톨톨님, 노인들이 문제네. 아니요, 이게 노인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게 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역 토호 세력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경삼님, 김한길 부친이 3인당 당수 아니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통일사회당인가 당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경제국대학 유학파였고요. 아사히 신문 서울특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통일사회당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로 사형 집행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른바 혁신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민주당으로 통합이 됐죠. 예. 그게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 시절에 이 혁신계 인사들이 대거 민주당에 흡수가 됩니다. 뭐 그렇다고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김한길도 그때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김한길은 그냥 소설가였거든. 소설가였는데 정치인으로 그때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된 거죠. 예. WP님, 박지원 못 믿는다라고 하셨고요. 이게 이 정치가 세습인 일본식 사고인 거냐라고 정은영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브라더님께서는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정치인들 중에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골라달라. 근데 제가 거기에 드리는 말씀 항상 똑같아요.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말고 항상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한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고 비판과 견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이거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이 시민들의 비판과 견제가 있으면 금방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만 그게 없고 그냥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밖에 없다면 결국에는 저 역시도 서서히 변질돼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비판과 견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NCM406님, 목사님, 스님, 정치인은 믿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